남미 페루의 안데스 산맥. 수천 년 동안 화산과 지진, 비탈과 황량함이 뒤섞인 이 거대한 산맥은 인간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을 거칠고 척박한 자연경관 혹은 고대 잉카 문명의 유산 정도로만 기억했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수세기 동안 땅속에 감춰져 있던 엄청난 전략 자원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본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이 이 황폐한 대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발견의 주인공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4년 8월 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의 합동탐사팀은 페루 남동부 안데스 고지대에서 사전 위성 탐사와 드론 기반 광물 분석을 통해 히토류 원광이 고밀도로 분포된 대형 매장지를 발견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네오디뮴디, 프라세오디뮴 피아, 디스프로슘 디와이 등 하이엔드 전자제품 및 첨단 무기 시스템에 필수적인 중위 토류가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었고, 이는 중국 내 광산지대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모였다. 특히 이 매장지는 방사능 노출 위험이 낮고 산화물 혼합률이 높아 기존 중국산 히토류보다 가공 효율성이 현저히 뛰어났다. 그런데 이 발견이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국제 질서에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히토류는 이제 단순한 광물 자원이 아니다. 그것은 AI 양자 컴퓨팅, 레이저 무기, 위성통신, 반도체, 심지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을 구성하는 현대판 석유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누가 이 자원을 통제하느냐는 곧 누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느냐를 의미한다. 그동안 이 시장을 독점해온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이를 전략무기처럼 활용해왔다. 특히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전격 중단하여 일본 전자산업에 심각한 충격을 준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발견은 이 모든 질서를 뒤흔드는 결정타가 되었다. 단지 히토류가 묻힌 땅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중국의 영향권 밖이며 또 미국의 군사기지 근처도 아닌 완전히 제3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는 곧 히토류의 지정학이 동북아와 아프리카를 벗어나 중남미로 재편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권력 구조의 탄생을 예고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적인 발견이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일본도 아닌 한국에 의해 이루어졌을까? 그 배경에는 한국 특유의 고밀도 기술 외교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축적한 자원개발 협력 경험을 토대로 현지 정부와의 신뢰 기반을 다지며 탐사부터 가공, 기술 이전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패키지형 파트너십 모델을 개발해왔다. 단순한 원료 수입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모델을 추구한 것이다. 이는 미국처럼 군사적 압박을 동반하지도 않고 중국처럼 부채 함정을 조장하지도 않는다. 한국은 오직 기술과 신뢰라는 무기로 현지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페루 안데스 히토류 프로젝트는 바로 그러한 전략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탐사팀이 출발하기 전부터 한국은 페루 지질청과 공동 연구 MOU를 체결했고 탐사 데이터는 전면 공유되었으며 발견 이후에도 지분의 40%를 페루 정부의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과감한 제안을 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제안이다. 특히 중국은 광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지 인력과 기술 활용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반면 한국은 그 반대였다. 현지 대학과 협업하여 지질 분석과 광물 정제 기술을 교육하고 향후 3년 내에 페루 현지의 파일럿 정제 시설을 완공하겠다는 약속까지 내놓았다. 결국 한국이 안데스에서 이룬 성과는 단지 한 나라의 자원 외교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신흥 강국이 기존 제국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이며 동시에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 외교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입증한 사건이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다. 한국이 어떻게 찾았는가?가 아니라 왜 한국만이 가능한가? 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볼 것이다. 미국이 왜 실패했고 중국이 왜 불신받았는지를 말이다.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대한민국이 세운 기적은 단순한 자원 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남미의 정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기술과 신뢰로 응답한 결과였다.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비교해야 할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20세기 내내 남미 대륙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간주해왔고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다양한 개입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히토류와 같은 전략자원 분야에서는 결정적인 실패를 거듭했다. 왜일까? 첫째, 미국의 자원 외교는 기본적으로 통제에 기반한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국적 자원 기업을 앞세워 현지 정부와 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계약들은 대부분 불균형적이었다.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지에서 미국계 기업이 개발한 광산의 이익 대부분은 본국으로 송금됐고 현지 주민들은 소외되거나 오염 피해만 입은 채 방치됐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약탈에 가깝다는 인식만 심화시켰고 라틴 아메리카의 반미 정서에 불을 지폈다. 둘째, 기술이 없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미국은 자국 내에서 히토류를 생산할 능력은 있어도 가공 처리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마운트 AIN 패스 광산은 한때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지였지만 정제 인프라 부족으로 대부분 원광을 중국에 수출해왔다. 결국 미국은 자국 내 광산을 개발하고도 가공은 중국에 의존하는 이상한 구조에 빠졌다. 이 모순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었다. 미국도 중국 없이는 히토류를 완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페루 입장에서 기술도 없고 신뢰도 부족한 미국과 손잡을 이유가 있었을까? 셋째, 외교가 일방적이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남미 국가들과 협력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 안에서만 대화했다. 예를 들어 페루 정부가 자원 국유화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 미국은 IMF와 세계은행을 통한 금융 제재나 투자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페루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21세기 외교에서 치명적인 전략적 오류였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접근을 선택했다. 한국은 미국처럼 페루를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 협력 파트너로 존중했다.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우리는 너희 자원을 가져가는 대신 너희가 기술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철학을 분명히 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외교의 차별점이자 미국 외교의 약점이었다. 게다가 한국은 민관협력 MPPP, 멀티 파트너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을 통해 페루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술적 재정적 리스크를 분산시켰다. 광물 탐사에는 코레일리소스, 기술 검증은 KIGAM, 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외교적 조율은 외교부 라틴아메리카국이 총괄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치밀한 구조는 페루 입장에서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미래로 보였고, 이는 미국이나 중국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미국은 이러한 전략을 쓰지 않았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미국은 자신이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를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단지 강대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 세계는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동반자인지를 본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을 앞선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내 조야에서도 이 문제를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23년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는 공동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원외교 전략이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같은 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는 K-리소스 디플로머시 기술로 신뢰를 사고 신뢰로 자원을 확보하는 한국 모델이라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논문은 미국 외교가 여전히 20세기적 사고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이 21세기형 전략으로 실제 권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쯤 되면 결론은 분명하다. 미국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페루는 강한 나라보다 자기를 존중해주는 나라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이 왜 이 판에서 밀려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술을 통제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이 싸움은 단지 자원 확보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진정한 파트너이고 누가 제국의 얼굴을 쓰고 있는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히토류는 어디서나 캐낼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캐내는 것보다 정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 대부분의 희토류는 다른 광물과 뒤엉켜 섞여 있으며 그 구조는 극도로 불균형하다. 이 때문에 희토류는 정제 기술을 가진 나라만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통설처럼 여겨져 왔다.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체계화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독성 폐수, 방사능 노출,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 파괴. 결국 세계는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면서도 중국식 기술에는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이 틈을 한국이 파고들었다. 한국은 정제 기술에서 혁신을 일으켰고 그것이 페루와의 협력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 한국의 희토류 정제 방식은 기존 중국식 산염 용출 방식이 아닌 저온 이온 교환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공정 흡착 선택 필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 방식은 물 사용량을 70% 이상 줄이고 화학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며 결정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기술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재료연구원 KIMS과 포항공대 POSTCH의 공동연구가 있다. 2018년부터 한국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베트남 방랑 지역에서 복합광물 정제 실증을 거쳤고 이 기술은 결국 페루 안데스의 복잡한 토양 구조에서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 결과 이전까지 정제 불가로 분류되던 저등급 희토류 광석마저 한국 기술로는 고순도 산화물로 가공 가능해졌고 이는 단순한 효율 문제를 넘어 광산의 등급 자체를 바꿔버리는 기술 혁명이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나 일본은 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은 속도와 양을, 한국은 질과 신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제 기술은 1980-90년대에 급성장했지만 대부분 군수산업 기반의 대량 생산 체계였다. 세밀한 분리 기술보다는 일괄 화학 처리에 의존했고 환경오염은 사실상 외주 처리되었다. 이는 중국 내 후난성과 내몽골 자치구가 오염지대로 전락한 원인이기도 하다. 반면 일본은 고도로 정밀한 기계공학에는 강했지만 재료화학 분야에서는 과감한 기술 투자를 꺼렸다. 특히 방사능 누출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희토류 정제는 거의 전무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미쓰비시 머티리얼 MMC나 JOGMEC 같은 기업들도 대부분 해외에서 반가공 형태로 수입한 뒤 2차 소재로 가공하는 단계에서 역할을 멈추고 있다. 즉, 일본은 독립적 정제 기술을 갖추지 못했고 중국에는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기술 이전이나 확산 전략을 선택할 의지도 없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효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환경 리스크를 기술로 제거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특히 EU의 전략적 관심을 끌고 있다. 2025년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저탄소 희토류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클린 서플라이 CHAIN이 향후 EU 전략 광물 조달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공식 성명을 냈고 독일 바덴비르텐베르크주에서는 한국의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동 파일럿 센터 유치 계획까지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 기술은 단순히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자동 정제 알고리즘이 함께 탑재되어 있어 전력과 인건비가 제한된 페루 현지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수출이 아니라 기술의 자립형 이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한국은 페루에 기계를 넘긴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 것이다.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이자면 이 기술이야말로 자원민주주의의 결정판이다. 지금까지 자원은 늘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로 그 역학을 바꾸었다. 이제 약소국도 자국의 자원을 스스로 정제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기술이 권력이고 신뢰가 통화가 되는 새로운 시대. 그 선두에 서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페루가 왜 서울을 선택했고 어떻게 중국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는지를 다루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었으며 주권과 미래를 선택한 정치적 선언이었다. 페루는 21세기 들어 가장 전략적인 갈림길에 서 있었다. 중국은 페루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고 지난 20년간 인프라 개발, 자원 투자, 항만 건설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리마에서 북쪽으로 700km 떨어진 차이난가 광산의 리튬 투자, 남부 타크나 지역의 구리 정제소까지 모든 곳에 중국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전 세계는 이번 희토류 발견 이후 페루가 자연스럽게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2025년 1월 페루 에너지 광물부 MINEM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한다. 페루 정부는 한국과 희토류 공동정제 및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며 중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독점 협상은 모두 종료한다. 그 발표는 단순한 경제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 선택이며 외교 노선의 전환이었다. 그렇다면 페루는 왜 그토록 오랜 기간 협력해온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가? 첫째, 중국의 협력은 결국 종속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1대1 비아라이라는 이름으로 남미에 수십억 달러의 대출과 투자를 제공했지만 그 대가로 페루는 항만 운영권, 채굴권, 심지어 군 통신망의 일부 운영권까지 양도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상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주권의 침해에 가까운 구조였다. 페루 국민들 사이에서도 중국은 투자를 통해 나라의 시스템을 사들인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특히 2023년 이후 페루 언론들은 중국이 자국 내 주요 광산의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흐름은 반중 정서를 제도권까지 밀어올렸고 페루는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는 담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둘째,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협상 초기부터 한국은 소유가 아닌 공유를 원칙으로 삼았다. 한국 외교부는 리마에 파견된 경제특임 대사를 통해 정제기술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공정설계, 인력 양성, 국제인증 절차까지 패키지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결정적으로 페루 내에서 자국 기술자들을 교육해 기술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이는 중국과의 차별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중국이 기술 독점을 전제로 한 협상을 고집했다면 한국은 기술 해방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셋째, 이 선택은 단지 기술의 우열을 넘어 신뢰와 문화의 문제였다. 2024년 말 서울에서는 한페루 자원협력 미래포럼이 비공개로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페루 고위 관료들은 한국 측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원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원한다. 당신들은 우리를 이해했다. 한국은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갈랐다. 게다가 페루는 이미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국가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2010년대 후반 페루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당시 한국은 신속하게 긴급 구호팀을 파견했고 K-워터는 피해 지역 상수도 복구를 자발적으로 지원했다. 당시 한국의 조건 없는 연대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단순한 외교적 기억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정서적 신뢰로 자리잡게 되었다. 개인적인 분석을 덧붙이자면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이 옳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자원을 통제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한국은 자원을 자립하게 하는 기술을 제공했다. 이 차이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결국 선택을 결정짓는다. 이제 페루의 선택은 남미 전체에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이미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 확장이 아니라 포스트 중국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외교 동맹의 전조로 읽힌다. 다음 장에서는 이 흐름이 어떻게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판도를 뒤흔들고 국제 전략 지도를 새롭게 재편하게 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안데스는 이제 더 이상 잊혀진 산맥이 아니다. 그곳은 기술과 신뢰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 페루 안데스에서의 희토류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양자 간의 협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글로벌 자원 지형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었다. 단 한 번의 계약이지만 그 상징성과 파급력은 국제정치의 핵심 축인 지정학 지오팔러틱스를 기술 지정학택 지오팔러틱스로 전환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기존까지 희토류 공급망의 축은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의 삼각형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서울 안데스 유럽을 잇는 새로운 축을 개척하며 단숨에 공급망의 재편을 선도하게 되었다. 첫 번째 변화는 공급망 다변화의 현실화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한 우려를 말로는 계속해왔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전무했다. 미국조차도 희토류 원광은 캐낼 수 있어도 정제와 가공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은 양자 레이저나 센서 기술 등 고급 응용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지만 원재료 확보는 여전히 중국산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한국은 소유도 무력도 아닌 기술력 하나로 이 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페루 프로젝트 이후 유럽연합은 즉각 반응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이 협력 모델을 자국의 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과 다자간 기술자원 협력 플랫폼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25년 3월 브뤼셀에서 열린 EU 코리어 스트래티직 미너럴 포럼에서는 안데스 광물을 기반으로 한 고순도 산화물 공급망을 유럽까지 연계하는 복합 협력 계획이 공식 채택되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이 추진했던 어떠한 공급망 계획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마저 한국이 현실로 만든 것을 우리는 이제 따라가야 한다고 발언했을 정도였다. 두 번째 변화는 중국의 전략 붕괴다.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 공급 차단을 국제 정치에서 카드처럼 활용해왔다. 2010년 일본에, 2019년 인도에, 2021년 미국과 유럽에 각각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수출 제한 조치를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페루 모델은 이 모든 무기화를 무력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더 이상 중국이 밸브를 잠그면 세계가 멈추는 구조가 아니게 된 것이다. 특히 정제 기술 자체가 중국식과 호환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중국이 개입할 여지도 차단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기술적 주권 확립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반응은 겉으론 침착했지만 내심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2025년 4월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자원은 인류 공동의 재산이며 특정 국가가 기술 독점을 활용하여 지배적 지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역설적이었다. 수십 년간 그 기술 독점의 정점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등장은 중국 입장에서 자신이 독점하던 게임의 규칙을 바꾼 도전자의 출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변화는 국제질서 내에서 한국의 위치 변화다. 한국은 오랫동안 자원빈국이자 기술의 수입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희토류뿐 아니라 리튬, 니켈, 코발트, 텅스텐 등 미래 전략 광물 분야에서 한국은 가장 신뢰받는 기술 공급자이자 가장 공정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히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지정학적 존재감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 구조는 결국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적 기술 동맹을 기반으로 세계를 설득해 나가는 방식이다. 더 나은 기술, 더 정직한 파트너십, 그리고 더 인간적인 조건. 이 세 가지가 오늘날 한국 외교의 핵심이자 기술이 외교를 대신하는 시대의 교과서적 모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페루와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이제 칠레, 볼리비아, 케냐,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들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그들의 미래를 대신 결정해주지 않았다. 그 대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술력의 차이가 얼마나 명확하게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지를, 그리고 왜 그들은 그 기술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게 된다. 기술 격차가 단순한 성능 차원이 아니라 문명적 격차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 격차는 때때로 수치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무서운 격차다. 희토류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기술은 바로 그런 종류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정제 공정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중국과 일본이 수십 년을 투자하고도 넘어설 수 없는 복합 공정 설계, 소재 정밀 제어, 그리고 자립형 기술 이전 시스템이 있다. 먼저 중국부터 보자.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 세계 1위, 정제 능력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술은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 중심의 화학 처리 모델에 기반해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화용출 침전 용매 추출의 섹스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 방식은 추출 효율이 높고 속도가 빠르지만 유기용매와 강산을 대량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극심하다.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의 토륨,
우라늄 등가 다량 동반 추출되어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토양과 수자원이 오염된다. 중국은 이 문제를 오염 외주화, 즉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하거나 내몽골 같은 내륙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기술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회피였다. 반면 한국은 삼중정제 기술을 통해 이 구조 자체를 바꾸었다. 1차 단계 이온 교환 기반 친환경 추출 아이언 익스체인지, 어드소프션 폐수를 최소화하며 원소 선택성을 확보. 2차 단계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회전 분리 MPR 열효율을 극대화하며 불순물 분리. 3차 단계 AI 기반 공정 제어 최적화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불균형한 광석도 정밀 처리 가능. 이러한 방식은 단지 친환경일 뿐 아니라 기존 희토류 등급표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낮은 등급의 광석도 고순도로 변환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것이 한국 기술이 진짜로 두려운 이유다. 중국은 이제 단순히 생산량에서만 우위일 뿐 기술 수준에선 점점 따라잡히고 있다. 그럼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희토류 소비국으로서 고정밀 자석, 전자부품, 센서, 반도체에 필요한 희토류 수요가 막대하다. 하지만 희토류 자체를 정제하고 자립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는 의외로 취약하다. 일본의 JOGMEC 일본 석유천 연가스 금속 광물 자원 기구는 주로 호주, 베트남, 인도에서 수입한 반정제 원료를 가져와 가공하는 수준이며 순수 정제 기술은 제한적이다. 특히 방사성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내부 정책 기조는 기술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후쿠시마 이후 일본은 방사능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강해졌고 이는 희토류 산업까지 확장되었다. 한국은 이 틈을 노렸다. 방사성 희토류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자동화된 방호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작업자 개입 없이 정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저항 없이 기술 확산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페루의 현지 정제소 시범 설비도 무인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은 기술은 있으나 운용 불가, 중국은 운용 가능하나 오염 필수라는 한계를 가진 반면 한국은 운용 가능전이 가능 무해한 기술이라는 3요소를 모두 충족한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의 기술이 전달 가능하고 복제 가능하며 자립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첨단 기술은 소유국 전용이었다. 미국, 독일, 일본은 자국 내에서만 운용하고 해외에는 부품만 판매하거나 일부 공정만 제공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 이전 자체를 하나의 전략적 외교 행위로 삼는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다. 개인적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지금 단순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문명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은 이제 총이나 군함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로 지켜야 할 시대다. 그리고 한국은 그 둘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은 빠르지만 무겁고 일본은 정교하지만 멈췄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다른 세계를 가능하게 만든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이 어떻게 페루를 자립의 길로 이끌고 또 남미 전체를 새로운 협력 질서로 끌어들이고 있는지를 조명할 것이다. 기술의 수출이 아니라 주권의 확장을 이끄는 연대의 기술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톤의 희토류가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위성 레이더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센서에서 고성능 배터리와 AI 서버 냉각 장치에 이르기까지. 문제는 이것이 단지 산업 자원이 아니라는 데 있다. 희토류는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생존 기반이며 동시에 국제 질서의 무언의 전쟁터다. 그 전쟁에서 총알은 보이지 않지만 권력의 방향은 분명하다. 그리고 2025년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세계의 지형을 바꾼 나라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희토류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원 무기였다.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자국 내 희토류 생산업체에 일본 수출을 중단시켰고 이는 일본 전체 전자산업의 원재료 공급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다. 이는 국제사회에 경고를 주기에 충분했다. 중국을 자극하면 당신의 산업은 멈춘다. 희토류는 그렇게 무기가 되었고 중국은 10년 넘게 이 무기를 휘둘렀다. 그러나 한국은 이 무기를 다시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전면전이 아니라 비가시적 기술력으로. 페루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었고
이 공급망은 단순히 물리적인 채굴이 아니라 기술 기반 정제 인증 수요국 연계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중국이 더 이상 공급국으로서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하다. 중국이 없으면 안 되던 시대에서 한국이 있으면 된다는 새로운 공식. 게다가 이 기술은 단지 산업계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외교와 안보까지 바꿨다. 2025년 5월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희토류 외교는 민주주의 동맹의 자원 기반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을 전략자원 허브로 인정한 순간이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한국산 정제 희토류를 그린 서터파이드 머티리얼로 공식 지정하며 환경 기준과 신뢰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공급자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제조 기술이 아닌 지정학적 표준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미에서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의 기술협력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며 중국식 인프라 채무 모델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단순히 국가 차원의 개입이 아니라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퓨처엠, 하나솔루션 등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기술 파트너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영기업 중심 전략과 완전히 대조적이다. 여기에 군사 전략까지 결합되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 국방부는 지속가능한 국방기술 전략 보고서에서 희토류 공급망의 안정이 곧 정밀 타격 무기, 양자통신 장비 차세대 레이더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천공 ELIG, 넥스원 양자 레이더, 전술 UAV 장비에는 고순도 희토류가 필수적이며 그 정제 기술이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아닌 자국 내 공급 외부 이전이라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 즉, 한국은 전략무기의 혈관을 스스로 확보했고 동시에 그 혈관을 우방국에 공급하는 안보 기반 기술 패권을 확보한 셈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동맹의 기술화라고 부른다. 총성 없는 동맹, 계약 없는 신뢰, 그리고 명분 없는 패권. 한국은 그 누구보다 조용히 움직였지만 가장 확실하게 세상의 방향을 바꿨다. 다음 장에서는 이 조용한 기술 동맹이 어떻게 산업 패권을 넘어 교육 문화 외교에까지 파급되고 있으며 기술이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하는 세계관이 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페루 남부 타르마티 ARMA의 고산지대, 해발 3,500m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인근에 지금 세계 최초의 현지 희토류 정제 가공 시험 인증 일체형 스마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단지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전송한 시스템, 사람, 철학, 그리고 미래가 함께 구축되는 플랫폼이다. 이곳에서 페루는 처음으로 자국 내 자원으로 자국이 만든 소재를 생산하고 그 소재를 바탕으로 자국 기술자가 전자부품을 설계하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채굴국으로 머물렀다. 기술은 수입했고 가치는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한국은 이 고리를 끊어냈다. 단순한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어가 아니라 메이드 위드 코리어라는 새로운 브랜드 철학의 실체다. 이 생태계에는 세 가지 핵심 축이 존재한다. 교육 기반 리마기술대학교는 한국의 KAIST와 공동으로 희소금속 융합과학과를 신설했고 교수진의 40%는 한국에서 직접 파견되거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론뿐 아니라 직접 현장 실습을 통해 정제, 합금, 회로 설계, 전자파 차폐 소재까지 실습하게 된다. 페루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에서 고등교육 실험 산업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업 창업 생태계 한국은 기술을 준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KOTRA는 라틴 아메리카 기술 기반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페루 청년 창업자들에게 3년간 연 $1,000만 이상의 기술 시제품 제작 자금을 지원했다. 과정에서 페루 현지에서만 47개의 전자소재 스타트업이 출범했고 그중 7개는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글로벌 인증 네트워크 한국기술표준원 KATS과 협업하여 페루 인증연구소 PINL을 설립. 이곳에서는 한국의 전자기적 호환 EMC, 소재 안전성, 내연례식 기준에 따른 시험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K표준 기반 국제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시험 샘플을 보내지 않아도 페루 현지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수출길에 오를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수출을 늘렸다는 차원이 아니다. 페루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자원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함께 만드는 나라다. 이 말이 리마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이는 단지 자존감이 아닌 정체성의 변화다. 중요한 것은 이 생태계가 한국 중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 주인이 아니라 파트너로 존재하고 언제든 페루가 독립적으로 확장하거나 개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점에서 과거 미국이나 중국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프랜차이즈식 원천 기술 독점, 중국은 채무 기반 인프라 장악이라면 한국은 기술을 주고 떠나는 구조를 선택한 것이다.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이자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국 없는 기술 문명이다.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했지만 식민지를 낳았다. 정보화 혁명은 미국이 이끌었지만 디지털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한국은 분산 가능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 케냐, 인도네시아, 몽골, 에콰도르 등 세계 각지에서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술을 넘겨받고도 독립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같은 기술 외교가 어떻게 한국의 국가 이미지, 세계 질서 내 위상, 그리고 21세기 문명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고 있는지 철학적 관점까지 아우르며 결론을 정리하게 된다. 한국은 이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을 나누는 문명국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기능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기술은 단지 기계의 성능을 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를 설계하는 방식이며 문명을 정의하는 철학이다. 한국은 이 간단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실현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실현의 무대가 페루 안데스였다. 한때 한국은 기술을 사는 나라였다. 1960년대에는 자동차조차 외국 조립 라인을 들여왔고 1980년대에는 반도체 기술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은 전환점을 맞았다. 단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분배하고 기술로 신뢰를 쌓고 기술을 통해 국제 질서를 조율하는 새로운 문명국가로 변모한 것이다. 페루 사례는 그 정점에 있다. 한국은 그들에게 공장을 지어준 것이 아니다.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를 설계해줬다. 이것이 단지 도움이나 지원이 아닌 이유다. 한국은 그 기술의 통제권을 넘겼고 자립의 구조를 마련했고 자존의 기반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세계 질서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다. 과거 패권국들은 힘으로 지배했다. 식민지 제국은 총칼로, 냉전시대의 미국은 군사동맹과 금융, 21세기의 중국은 인프라와 채무로 세상을 재단했다. 그러나 21세기 후반부를 향해 가는 지금 세상은 묻고 있다. 누가 우리를 대신 통치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가. 한국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그것은 국토의 크기 때문도 아니고 군사력 때문도 아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누는 것을 권력의 일부로 여긴 첫 번째 국가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미국은 기술을 특허로 보호했지만 한국은 공공재처럼 협력국과 나누었고 중국은 기술을 국가기밀로 취급했지만 한국은 교육과 시스템으로 공개했다. 이러한 행보는 국가 이미지를 넘어서 국가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경제대국이나 IT 강국으로만 보지 않는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세계 운영 방식의 제안자 혹은 포스트 패권 모델의 실험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25년 9월 유엔 사무총장은 공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그리고 기술 불균형까지 우리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지금 그 모델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으로서의 대한민국, 문명적 제안으로서의 K기술 외교가 공식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페루와의 협력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이 다시 질문을 던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이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성장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대답한다. 기술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다. 자원은 강자가 약자를 소외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함께 존재할 이유다. 성장은 일부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모두가 걸어야 할 길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지금 세계에 제시하고 있는 문명의 문법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이라는 말로 한국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재편하는 의식의 강대국, 가치의 설계자다. 그 출발점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 결과는 전 지구적이다. 지금 이 순간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열대우림까지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섬들까지 한국은 새로운 문명을 수출하고 있다. 강요가 아닌 설득으로, 거래가 아닌 나눔으로, 지배가 아닌 동행으로. 우리 시대 가장 완전한 인간, 총을 든 예수라 불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은 인간이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은 혁명가이지만 가슴은 늘 따뜻했던 휴머니스트 체 게바라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의사를 꿈꾸던 의대생이 갑자기 쿠바로 떠나 게릴라가 됐고 부패한 독재자를 몰아낸 그는 불과 39년의 짧은 생을 살았음에도 전 세계는 사후 6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합니다. 비록 길지 않은 삶을 부패한 권력, 자원을 수탈하는 거대 세력, 그리고 독재와 맞서 싸웠지만 그 증오의 원천은 인간애였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선한 영향력만큼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죠. 그런데 쿠바 혁명 당시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 옆에서 쿠바 혁명의 주역이 됐던 한국인 한 명이 있습니다. 쿠바에서 산업부 차관을 포함 고위직을 모조리 섭렵하며 무려 9차례나 훈장을 받았던 이 남자는 어떤 사연을 가졌길래 쿠바까지 건너갔던 것일까요? 지난 2019년 12월 21일에 개봉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헤로니모라는 제목의 장편 다큐 영화인데요. 재미교포 변호사로 KOTRA 뉴욕 무역관 변호사까지 지냈던 전우석 감독이 변호사까지 그만두고 찍은 영화입니다. 이 남자는 왜 철밥통 변호사까지 그만두고 쿠바로 건너가 영화를 찍게 된 것일까요? 체 게바라의 나라, 시가의 나라, 야구의 나라 쿠바는 현재까지 대한민국과는 정식 외교도 수립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1959년 체 게바라와 함께 쿠바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피델 카스트로는 집권 후 쿠바 내 모든 미국 자산을 국유화시키면서 미국과 적대관계가 됐죠. 미국이 이에 반발해 1961년 1월 3일 국교를 단절하고 대사관을 폐쇄해버렸죠. 그러다 지난 2014년부터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53년간 단절된 쿠바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급격하게 관계가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오바마가 쿠바를 방문하면서 무려 1928년 이후 88년 만에 쿠바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됐죠. 어쨌든 이렇게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원만해지자 전우석 변호사는 세계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쿠바로의 배낭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는 2015년 12월 28일 드디어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묵기로 했던 호스텔이 그를 픽업하도록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나는 한국인이고 할아버지가 이곳에 왔다는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다음 날 초대받아간 그녀의 집 거실 한가운데 태극기가 걸려있는 모습은 놀라웠고 그 자리에서 듣게 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트리샤 임으로 집으로 간 날 그녀의 어머니가 대뜸 앨범을 꺼내와서는 2006년에 사별한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들은 그 남편의 신비한 일대기에 그는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하죠. 그녀의 남편 헤로니모 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05년 5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1031명의 조선인들은 낯선 바다색과 언덕 하나 없이 펼쳐진 미지의 땅을 밟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어머니 품에 안긴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임천택 선생도 포함되어 있었죠. 훗날 이 임천택 선생은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등장하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한데요. 한국과의 거리일만 2000km. 이들은 어떻게 현재도 비행기로 17시간을 날아가야 도착하는 이 낯선 곳에 40일이나 배를 타고 어렵게 오게 된 것일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 중 에네켄 Henequen이라는 선인장이 있습니다. 가장 자리에 강한 가시가 자라는 이 선인장은 용설란이라고도 불리는데 1905년 멕시코로 떠난 조선인 1033명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1800년대 유럽 강대국들의 전 세계에 걸친 식민지 구축은 공교롭게도 해운업을 발전시켰고 선박에 실린 물건을 튼튼히 고정하기 위해서는 끊어지지 않을 밧줄이 필요했습니다. 이 밧줄을 만드는 원료 중 최고는 단연 용설란이었고 이 용설란이 공장처럼 재배되던 곳이 유카탄 반도였습니다. 당시 돈을 끌어모으던 멕시코 농장주들은 에네켄 작업을 맡길 노동자에 항상 목말라 했는데 이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주겠다며 제안하고 나선 이가 바로 영국인 이민 브로커 존 마이어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 이 사업을 떠올렸을 때 단번에 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간 것이 조선인입니다. 몇 년 전 하와이라는 섬에 도착한 조선인들이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도 머슴처럼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하와이 농장주들의 만족도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선인이면 멕시코에서도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선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원래 에네켄 농장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노예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 정부가 멕시코에 팔려가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스는 달랐죠. 일본 인력 송출회사 대륙식민합자회사의 손을 잡고는 조선 땅 곳곳에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4년 계약, 주택 무료 제공, 높은 임금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모집 광고를 조선 언론에 냈고 그는 의도적으로 입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묵서가 멕시코는 1년 내내 따뜻한 그야말로 천국인데 몇 년만 고생하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며 조선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1033명의 조선인들이 1905년 4월 4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멕시코행 배에 오르게 된 것이죠. 당시 2살배기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임천택 선생의 어머니도 배에 올랐습니다. 영국 상선 일포드호는 무려 38일의 긴 항해를 거쳐 멕시코에 도착했는데 항해 도중 아이 2명과 어른 1명이 숨졌고 아이 1명이 태어나 총 1031명이 도착했는데 이들은 25명씩 나눠 22개 에네켄 농장으로 각각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날부터 그들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상낙원이라던 묵서가의 40도를 육박하는 땡볕은 견딜 수 없는 지옥이었고 상냥할 것 같았던 농장주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8시간씩 소처럼 그들을 부렸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채찍 세례가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에네켄의 강한 가시는 우리 조선인들의 손과 발을 무참히 찔러댔습니다. 약속된 일당 130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하루 35전을 받았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식량도 주택도 자급자족해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당시 1905년 7월 29일자 황성신문은 멕시코 원주민 마야족의 노예 등급이 6등급인데 조선인들은 그보다 못한 7등급으로 가장 낮다. 아이를 팔에 안고 등에 업고 길가를 배회하는 한국 여인들의 처량한 모습은 가축같이 보이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농장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무릎 꿇리고 채찍이 쏟아지는데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낭자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사설을 실어 묵서가에서의 조선인들의 고난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짐승 같은 대접을 이겨내고 1909년 5월 12일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4년의 계약 노동기간이 끝난 것이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기대로 부풀었으나 결국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돌아갈 고국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옥 같은 유카탄을 떠나 멕시코 전역으로 흩어진 조선인들 중 다시 유카탄으로 돌아온 274명은 쿠바행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는 임천택 선생도 있었는데 이들이 쿠바안인 1세입니다. 18살 때 쿠바로 이주한 임천택 선생은 결혼 후 8남매를 얻었는데 그중 큰아들 헤로니모 이만 국명 이문 좋은 성격이 활달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헤로니모가 대학을 진학할 나이가 됐을 때 아버지는 대학 진학을 반대했습니다. 이민자가 쿠바에서 무슨 대학이냐며 만류했으나
헤로니모는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좋았던 그는 고집스럽게 혼자 힘으로 대학에 진학하죠. 쿠바 한인 최초의 대학생이 됐습니다. 쿠바 마틴사스 종합대학교에 입학해 열심히 학교 생활 중이던 당시 쿠바에 큰 수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는 긴급 구호품을 빼돌린 고위관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부패된 그들을 비판하는 반박 집회를 열었는데 이 때문에 구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의 부당함과 본인처럼 부당하게 처벌받는 이들을 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 제대 후 곧바로 아바나 법대로 옮깁니다. 이때 만난 동갑내기 친구가 바로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고국을 떠나는 사람, 집단의 이동을 뜻하는 디아스포라 다이어즈 PORA. 전 세계 디아스포라 중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쿠바의 그것인데 쿠바의 디아스포라 중 헤로니모임은 어쩌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카스트로를 만난 그는 체 게바라와 함께 지속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쿠바 공산당 정권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공산당 집권 후에 카스트로는 늘 그를 가까이 두고 신임했었죠. 경찰청 요원과 체 게바라의 산업부 장관 시절 4년을 함께했고 산업부 차관 및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작전을 펼쳤던 정부국 요원이기도 합니다. 정부로부터 무려 9개의 훈장을 받았죠. 1988년 퇴직 후 작은 도시 기테라스의 시장을 지낸 그는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한민족 대축전에 초청받아 난생 처음 한국을 방문한 후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죽을 때까지 한인 공동체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한인 사회 재건을 위해 헌신했죠. 현재 쿠바에는 약 1200명의 한인 후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네켄 농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던 에네켄 농장 조선인들과 쿠바로 떠난 한인들은 자신들의 몸이 부서질 만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혹독한 노동의 와중에도 매달 월급의 5%를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자금을 지원했고 임천택 선생의 주도하에 매 끼니마다 한 숟가락씩 쌀을 더는 등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어디 못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쿠바의 임천택으로부터 이 독립자금 수수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대 민족운동의 큰 지도자이며 또 뛰어난 민족주의 사상가로 알려진 도산 안창호 선생 역시 약 1년 동안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 있었습니다. 1909년 설립된 해외 한인동포 조직이었던 대한인 국민회의 총회장이던 그는 1917년부터 약 10개월간 에네켄 농장을 순방했습니다. 그 농장에서 그는 낮에는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강연을 하며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는데 이 모습에 감동받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는 일부 조선인들이 요령을 부리며 농장주를 속이기 시작하자 어저귀에 내캔 한 단 묶는 것이 곧 나라 일이다라며 지도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차차 농장주의 신용을 얻고 이후 노동규정을 만들어 농장주와 한인 간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변호사에서 영화감독으로 변신한 전우석이 제작한 장편 다큐 영화 헤로니모는 조국을 떠난 후 죽을 때까지 다시는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애니깽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와 함께 100년 넘게 이어온 꼬레아노의 정신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와 어깨를 나란히 쿠바 혁명을 이끈 중국의 도를 넘은 행위를 참지 못한 필리핀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필리핀이 중국의 괴롭힘으로부터 한국이 나서달라며 한국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이 설치한 해상 장벽을 처음으로 직접 제거에 나서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충돌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밧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당 동영상과 함께 장벽이 항해를 방해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장벽 제거가 페르디난드 대통령 지시라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남중국해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필리핀 주변 지역인데요.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받은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해역 등 중국 본토에서 수천 km 이상 떨어진 곳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번 성명을 통해 앞으로 중국의 영토 주장에 보다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에 필리핀은 지난 4일 중국 측 선박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던 분쟁 해역 암초 부근에 또다시 보급선과 해경선을 보내며 중국을 차단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필리핀의 행동에 중국은 자국의 허가 없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해역에 필리핀이 무단 진입했다며 필리핀 선박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간이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은 이들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좌초한 군용선의 불법 자재를 운송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암초를 점거하고 영구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좌초 군함을 예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이번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갑자기 필리핀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한국조선업이 필리핀 해군을 완전히 손안에 넣고 있다며 이를 조명하는 기사가 나와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미국 매체 네발뉴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해군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발뉴스는 한국은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며 각종 함정의 판매와 구형함 성능 개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필리핀 해군을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해군은 2028년까지 한국으로부터 RIN 호위함, 초계함, 원양 초계함 등 최소 12척의 전투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호세 리잘급의 성공적인 인도 이후 필리핀 해군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리핀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을 함정들을 합하면 사실상 모든 수상 전투함이 한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수상함을 싹쓸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에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 방산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나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건 한국의 오랜 함정 건조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지난 6월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외국 함정이 우리나라 해군 장병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항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다름 아닌 2020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위함인 호세 리자람이 3년 만에 정기 창정비를 위해 입항한 겁니다. 호세 리자람은 필리핀이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한 함정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캐리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함포와 함대공 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취역 첫해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 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금은 필리핀 해군의 대표 주력 함정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렇듯 호세 리자람의 성공으로 HD 현대중공업은 동급의 두 번째 함정인 안토니오 루나함도 재작년에 필리핀에 인도하며 엄청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다른 함정들도 건조하고 있는데 앞서 2021년 필리핀에서 수주한 3,200톤급 초계함 2척 중 첫 번째 함정을 올해 5월 착공해 건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함정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2,4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만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호세 리자람을 필두로 앞서 2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에 대해 필리핀 해군에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게 추가 수주로 이어졌던 겁니다. 35년 전에 시작한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수출 역사가 비로소 정점에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1988년 뉴질랜드의 군수 지원함 엔데버호를 인도하며 함정 수출 시대를 열었고, 이어 1997년 방글라데시의 경비함, 2001년 베네수엘라의 군수 지원함을 잇따라 수출했습니다. 지금까지 HD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이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중 60%가 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수출은 HD현대중공업이 오랜 기간 국내 함정을 건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1980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1,500톤급 울산함을 건조하며 본격적인 국산 전투함 시대에 막을 올렸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79척의 수상함을 건조했으며 잠수함도 9척을 건조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집약돼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지니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해 2008년 해군에 인도한 걸 비롯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중 2척을 건조했는데요. 또 총 3척을 건조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모두 수주하며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게 될 6척의 이지스함 중 5척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은 미래 첨단 함정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앞서 6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며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MADEX에서 공개한 KDDX 모형은 통합 마스트와 국내 개발 중인 전투체계를 적용해 체계 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래무기체계 추가 탑재나 추후 플랫폼의 성능 개량이 용이하도록 미래 확장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업 기술력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미 해군력 건설 필요성을 감안하면 함정 분야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 제인스 포캐스트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2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국 군용 함정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함정 시장 규모가 7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을 극찬할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 가운데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도 중국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작은 함정을 인도받는다고 할 때도 길길이 날뛰며 크게 경계하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호세 리잘급 이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의 작전 배치에 따라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군 함정을 다 때려잡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함정을 상대하고 격파하고 있는 건 바로 한국에서 들여온 함정들인데 해성과 해공이 이들 함정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크게 겁을 먹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기 때문으로 가뜩이나 열세인데 한국의 퇴역함에 강력한 무기까지 탑재하자 중국의 이지스함으로도 필리핀 해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여러 선진 기술들을 해군력에 총집결해 담대한 발전을 나날이 이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 주최로 열린 2023 네이비시 고스트 발전 콘퍼런스에서는 해양 군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MUMT 구축과 완전 자율 무인 체계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AI 기반의 무기 체계 기술을 선점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해군도 완전 자율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위한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현재 전투용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해양전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활약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